정부가 카카오나 타다와 같은 승차 공유 기업과 택시 업계 간 상생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1년부터 택시 월급제 도입이 추진되고 앞으로는 승차 공유 기업도 기여금을 내면 택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일 간 경제 갈등이 해결 기미 없이 안개 속을 이어가면서 우리 기업들은 대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불화수소를 일본산 외의 물량으로 대체할 수 있을지 검증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 양국의 산업부 장관은 온라인 설전으로 맞붙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상이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자 성윤보 산업부 장관 역시 SNS를 통해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래차 투자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만 1조 원을 들여서 해외 스타트업 투자를 강화하고 또 하늘을 나는 자동차 연구 개발도 추진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타다와 같은 플랫폼 이동수단에 대해서 운송 사업권을 주고 기존 택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 이행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 건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타다와 같은 플랫폼 이동 서비스가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규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운영 가능한 차량 대수는 이용자 수요와 택시 감차 추이 등을 감안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 일부를 기여금으로 내는데 이 기여금은 택시 감차 비용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매년 1,000개가량의 택시 면허를 정부가 사들여서 타다 등 플랫폼 업체에 빌려주는 겁니다. 또 웨이고와 같은 가맹사업형 택시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는데요. 그동안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4,000대 이상의 택시를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준이 1,000대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네, 플랫폼 택시의 안전이나 사실 자격 문제에 대한 불안감도 컸는데 보완책이 나왔다고요? 네, 일단 플랫폼 택시기사도 아무나 할 수 없고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범죄 등 범죄 경력 조회도 강화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는데요. 이른바 몰카로 불리는 불법 촬영 범죄 경력자는 택시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또 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한 번의 자격을 박탈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택시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네,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과 함께 승차 거부나 불친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 법인 택시의 산납금을 없애고 월급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개인 택시 면허를 살 수 있는 법인 택시 무사고 3년 이상 등의 조건을 완화해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문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 택시기사가 이틀 동안 영업하면 하루는 꼭 쉬도록 하는 부재 영업도 지자체별 자율화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퇴근이나 금요일 야간처럼 택시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지금보다 더 많은 택시가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갈등이 한층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문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압류자산 매각을 추진하고 이에 대해서 일본이 추가 보복을 시사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 권세욱 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권 기자. 네. 결국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네.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압류 자산에 대한 현금화 작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네. 미쓰비시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시한인 지난 15일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청와대도 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이 제안했던 제3국 중재위원회 이 구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못 박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이 제안한 제3국 중재위 구성의 답변 시한은 내일까지인데요. 청와대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태도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해결 방식을 추가 검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오후에 여야 5당 대표와 1년 4개월 만에 회동을 할 예정인데요.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초당적 대응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가 이런저런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일본은 본인들 자국의 기업의 피해가 현실화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어요. 예,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쓰비시 중공업의 자산이 매각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 만에 하나 일본 기업에 피해가 미치는 일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이 제안한 제3국 중재위 구성의 답변 시한인 내일이 한일 양국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한일 간 갈등이 어떤 타협 없이 강대강대치로 치닫고 있는데 네. 이 사이에서 피해볼 우리 기업들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두 나라가 이렇게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일본 정부가 추가 보복 조치를 실시하면 이른바 무역 전쟁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네. 그로 인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현재 비상 경영 체제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안 마련에 구체적으로 나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일본산 이외의 고순도 불화수소에 대한 품질 성능 테스트에 나섰습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에 일본산이 아닌 불화수소를 투입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검증에 나선 겁니다. 이들 제품으로 생산을 할 수 있을지 파악을 하는 데는 두세 달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삼성 외에 다른 기업들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SK 하이닉스는 국내 불화수소 제조업체의 제품을 실제 공정에 적용할 수 있을지 시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동섭 SK 하이닉스 사장은 일본 원자재 업체를 방문하기 위해 출장길에 또한 올랐습니다. 현대차 그룹과 LG 그룹을 포함한 주요 기업들도 대응책 마련에 함께 나섰습니다. 네,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반도체 업체가 중국의 한 화학사의 제조 공정에 필수인 불화수소를 대량으로 주문했다고 중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중국 상하이증권보는 화학사인 비화그룹이 한국의 일부 반도체 회사로부터 전자제품 제조급 불화수소 주문을 받는데 성공을 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비화그룹과 계약을 맺은 곳이 어디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본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제기구의 수출관리 체계 점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오 기자, 우선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홍 부총리는 오늘 오전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일본이 해당 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일본의 특정국을 향한 부당한 수출 통제 조치는 국제무역 규범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출 규모가 한국은 6천억 달러, 일본은 7천억 달러를 넘는 국가들로서 양국은 경제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자유무역 체제의 모범을 보여줬는데 이번 조치는 이 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일 양국의 산업부 장관들이 SNS에서 정면 대결을 벌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어젯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세코 대신에 연이은 강성 발언에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이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 수출 규제 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국제기구에 공동 조사를 요구한 것이라고 우리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자신 있다면 한국의 제안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앞서 세코 경제산업상은 어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수출 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는 아니라면서 전날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시중 대출 상품보다 저렴하게 빌릴 수 있는 신혼부부의 자격이 앞으로 확대됩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정 기자, 정부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한 각종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대출 가능한 신혼부부의 자격 범위가 확대가 된다고요?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주택금융정책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의 범위가 혼인기간 5년에서 7년 이내로 넓어집니다.
대표적인 주택금융 정책 대출은 구입자금인 디딤돌 대출, 전세자금인 버팀목 대출이 있는데요. 디딤돌 대출 기본금리는 2%에서 3.15%인데 신혼부부는 1.7%에서 2.75%로 우대 적용을 받습니다. 취약 청년 및 신혼 다자녀 부부를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 우대금리 제도도 신설됩니다. 전세 임대주택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교통요지에 있는 공공청사는 복합 개발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서울 종로의 선거연수원, 영등포 선거관리위원회, 부산 남부경찰서 등 전국 8곳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취약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도 포함이 됐죠. 네, 정부는 우선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버는 최상위 계층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3년 만기를 다 채울 경우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헬살론 상품은 내년에 다시 나옵니다. 이 상품은 연 4.5%에서 5.4% 금리로 저소득 저신용 청년에게 생활자금을 최대 1,200만 원까지 대출해줍니다. 지난 1월까지 9만 명이 넘게 신청했으나 보증 한도 소진으로 대출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청년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장학금도 확대했는데요.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한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에 진학할 때 받았던 전액 장학금을 대기업과 비영리법인 근로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늘렸습니다. 단 대기업과 비영리법인 근로자의 경우 학비 전액이 아닌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학금 신청 시 재직 요건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였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지난달 주식 거래 규모가 올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거래세가 인하되면서 시장에서는 증시 활성화를 기대했었는데요. 사실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셈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우선 지난달 주식 거래 규모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하루 평균 주식 거래 대금은 8조 8,832억 원으로 전달보다 8% 이상 줄었는데요. 시장별로는 코스피가 4조 5,957억 원으로 전달보다 15%가량 줄었고 코스닥은 4조 2,875억 원으로 0.2%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하루 평균 주식 거래 대금은 지난 1월에 9조 2,400억 원을 기록한 이후 5월까지 꾸준히 9조 원대를 유지하다가 지난달 처음 8조 원대로 감소한 겁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면서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오히려 거래가 위축되면서 정반대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증권거래소는 지난 5월 30일부터 기존 0.3%에서 0.25%로 0.05%포인트 인하됐습니다. 네, 그런데 반면 채권 거래 규모는 최대를 기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은 지난달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33조 2,794억 원으로 전달보다 25%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15개월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하루 평균 채권 거래 대금은 올 들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갈등과 함께 한일 갈등이 커지면서 기업 실적 악화 우려 등 악재가 겹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주식시장을 교란시킨 외국계 증권사 메릴 린치에 대한 제재안을 확정했습니다. 메릴 린치는 미국 시타델 증권으로부터 6,000회가 넘는 허수성 주문을 받고 수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김 기자, 제재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네, 한국거래소는 어제 시장감시위원회를 열고 메릴 린치 증권에 1억 7,5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래소는 메릴 린치가 허수성 주문 수탁을 금지한 시장감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허수성 주문은 고가의 매수 주문으로 일반 매수세를 유인해 시세를 올린 뒤 자신의 보유 물량을 처분하고 매수 주문을 취소하는 건데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합니다. 거래소 감리 결과 메릴 린치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미국 시타델 증권으로부터 80조 원 규모의 주문 거래를 수탁했고요. 시타델은 이를 통해 2,200억 원대의 매매 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기간 이뤄진 거래 가운데 메릴 린치는 430개 종목에서 6,000여 회의 허수성 주문을 수탁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식 수로는 900만 주 847억 원 규모입니다. 네, 그런데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시타델은 메릴 린치를 통해 미리 정해진 컴퓨터 알고리즘에 따라 1초에 수천 번 주문을 내는 초단타 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거래소에 따르면 메릴린치는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이런 허수성 주문을 파악했지만 묵인했습니다. 또 거래소가 시타델 계좌를 감리 대상으로 선정한 사실을 통보했지만 메릴린치는 허수성 주문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거래소는 앞서 시타델에도 시세 조종 혐의 등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심리를 진행해 그 결과를 지난달 18일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앞서 한 차례 무산됐던 제3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절차가 오는 10월에 다시 시작됩니다. 이 뉴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신 기자, 금융당국이 제3인터넷은행 신규 인가를 재추진합니다.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어제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본인가 신청 후 한 달 내로 최종 심사 결과를 낼 방침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르면 올해 안에 새 인터넷 은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지난 5월에 이미 한 차례 신청이 불어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 심사는 기존과 어떻게 다릅니까? 금융위는 기존 인가 절차의 연장선에서 진행되는 만큼 큰 틀을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감원 외부평가위원회와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인가 절차 내내 신청 기업의 컨설팅을 제공해 탈락 확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심사에서 최대 2곳까지 인가할 예정인데 대기업을 뜻하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만 아니라면 ICT 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도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기자, 그런데 금융당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우리보다 앞서 약 10년간 인터넷 은행을 운영한 영국과 일본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전체 은행 산업에서 인터넷 은행 비중은 약 4%인데요. 국내 인터넷 은행은 아직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국내의 인터넷 은행이 추가로 생길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슬슬 여름 휴가 떠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과 여행, 또 항공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관련 소비자 피해를 보면 7월과 8월에 집중돼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조 기자, 휴가철 소비자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최근 3년간 이 소비자원에 접수된 이 숙박과 여행, 항공 분야 피해 구제 접수 건수가 모두 9,200여 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7월과 8월에 이 1,900건이 몰려 있어 전체의 20%가 넘었는데요.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최근 3년간 휴가철 숙박 관련 피해는 580여 건에 달했습니다. 위생 관리가 불량해 이 환급을 요구했는데 사업자가 거절했거나 예약 후 곧바로 취소했는데도 위약금을 과다 청구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또 7월과 8월 여행과 항공 관련 피해는 각각 1,000여 건, 또 1,400여 건이 접수됐는데요.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해 여행 상품이나 항공권 예약을 취소했는데 역시 환불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했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소비자가 피해 접수를 해도 실질적으로 구제는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렇습니다. 소비자원에서 이 피해 보상을 권고하더라도 강제할 수가 없어서 이 실제 구제로 이어지기까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가 이 매년 여름 휴가철 숙박 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는 이유인데요. 소비자원은 피해를 입으면 이 구제가 쉽지 않은 만큼 계약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 계약서와 영수증 그리고 피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또 동영상 등을 확보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 의약품인 안전상비의약품 시장 규모가 지난해 372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 금액은 지난해 371억 8,2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제품별로는 타이레놀이 전체 편의점 상비약 공급 규모의 3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미래차 사업을 전담하는 전략기술본부가 올해에만 이 분야에 1조 원을 투자합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 취임 뒤에 신산업 투자에 한층 속도가 붙은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이 내용 단독 취재한 윤지혜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현대차 투자 계획 어떤 내용입니까?
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전략기술본부가 올해에만 최소 1조 원의 투자를 집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투자의 2배에 해당되는데요. 최근 전략기술본부는 동남아 최대 공유경제회사 그랩에 이어 미국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 오로라, 그리고 이스라엘 스타트업 MD고 등에 투자를 했습니다. 네, 정의선 부회장 체제로 바뀐 뒤에 제조뿐만 아니라 차 관련 스타트업 투자가 활발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정의선 부회장 체제가 가동된 뒤 전략기술본부가 정 부회장에게 직보고를 하도록 격상됐습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과 기술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를 지휘하고 있는 지영조 전략기술본부 사장은 지난 2016년 현대차가 외부에서 영입한 인사입니다. 엑센처와 맥킨지 등 컨설팅 회사를 거쳤고 지난 2007년에는 삼성전자로 옮겨서 미래전략실에서 신사업 분야를 맡았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현대차가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 그러니까 플라잉카 연구 개발에도 뛰어든다고요? 네, 에어택시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전기 수직 이착륙 배터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원 채용 공고를 내는 등 인력 수월에 나섰다고 현대차는 밝혔습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현대차 전략기술본부가 스타트업과 전략투자뿐 아니라 소규모의 인수합병까지 추진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다음 소식도 저희 SBS CNBC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갑니다. 지난 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정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고로 대기오염 문제가 제기되고 포스코도 고로, 그러니까 용광로 가동이 일시 중단되면서 수백 원대 손실을 봐야 했는데요. 그런데 화재 조사 과정에서 당시 포스코가 해당 시설의 비상용 전력을 아예 가동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성훈 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일단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화재 사건부터 다시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난 1일 오전 9시 무렵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정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제1코크스 공장이 폭발의 우려 때문에 내부 가스를 외부로 방출하면서 불꽃과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이날 사고로 인해 일부 고로는 사고 다음 날까지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지난 9일에는 화재로 인한 가스 배출 등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민간합동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정전 당시에 일부 시설에만 비상전력이 공급이 됐다고요? 네, 조사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플레어 스택 등의 환경시설에 비상전력이 공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플레어 스택은 가스를 태워 독성을 없애주는 장치인데요. 관계자는 해당 시설에 비상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가스가 처리 과정 없이 곧바로 외부에 유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선 불가피한 경우라도 가스가 대기로 배출될 경우 플레어 스택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시설과 달리 생산시설엔 비상전력이 공급돼 정상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간합동 조사단은 이번 달 말까지 포스코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고 조사 결과를 이르면 8월에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 포스코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1%가량 빠지면서 2070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1%가량 빠지면서 666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은 반도체 소재 관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후성은 에칭가스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산 소재 국산화에 나섰다는 소식이 올라오면서 후성 오늘도 6.6%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의 매도세에 오늘 좀 빠지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1.6% 하락세, SK하이닉스도 2.97%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태한 대표가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는 소식이 올라왔는데요. 오늘 2.8%가량 빠지면서 28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고 있는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전략투자본부가 올해 1조 원대 투자를 집행한다는 소식이 올라오면서 현재 0.38% 오름세로 13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